어김없이 찾아온 광주의 5월. 어제처럼 해는 다시 뜨고 특별할 것 없는 하루도 다시 시작됩니다. 도시는 나날이 팽창하고 사람들은 무심히 거리를 스쳐갑니다. 20여 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땅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거리를 진동시킨 그날의 아픈 흔적들을 말입니다. 1980년 5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참혹했던 그날. 광주는 내 형제와 이웃들의 선열이 낭자된 피해 도시였습니다. 2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죽은 이들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으며 이곳 5.18 묘지에 잠들었고 광주는 성지로 거듭났습니다. 탑은 높게 솟았지만 그날의 주인공들은 그들의 아픈 사연을 안고 하나둘씩 이곳에 잠들어 갔습니다. 제명을 채우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사람들. 아직도 이곳은 5월 광주의 아픔이 차곡차곡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을까요? 5.18 유족회를 찾았습니다. 최근 늘어난 사망자들의 명단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이죠. 거의가 정신 이상돼갖고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이쪽이 자살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도 정신이라는 알타라 자살입니다. 금남로를 비롯해 광주 곳곳에서 참혹한 순간을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들. 그날의 상처는 마음까지 병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상처가 된 사람들. 그들을 찾아 먼저 국립나주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벚꽃이 다 지고 나면 이것도 5월을 맞을 준비를 끝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날의 상처로 아파했고 고통 속에 죽어갔던 나주병원. 이곳에서 유일하게 홀로 남아 병상을 지키고 있는 김영옥 씨를 만났습니다. 기억 상실증으로 아파요. 몸이 병이 많아가지고 병을 고생하였거든요. 객지에 와가지고 지금 1년 됐는데 집만 가고 싶고 있는 동안 열심히 착실하게 잘 살고 싶어요. 82년 7월 처음 입원한 후 5.18 유공자 중 가장 오랫동안 병상을 지키고 있는 영옥 씨. 그녀는 24년의 세월 동안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80년 5월 20일 새벽, 그녀는 집 앞에서 계엄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무심히 흘러간 세월은 20살 꽃다운 처녀를 중년의 병자로 만들었지만 그녀의 기억은 아직도 80년 5월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가까워 오면 영옥 씨의 증상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제 이런 5.18이 가까워지면 증상이 조금 평소보다 안 좋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그 몸이나 뭔가로 좀 기억이 되니까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면은 그것은 나를 지켜줘야 될 군인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했다는, 여러분 내가 믿었던 곳에서 상처를 받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믿을 게 없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밥 잘 먹어. 밥 잘 먹어 요즘에. 아침에 뭐든 씹들 못하겠어. 예. 라면도 그대로 다 생겨보고 먹들 씹들 못해. 거기 가. 광주에 있어. 금남로에. 영옥 씨는 지금 자신의 증상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 상대는 그녀가 스스로 만든 가공의 남편입니다. 여기까지 코미디잖아. 아, 진짜 목이 한번 합시다. 깨먹고 같이. 꼭 거기 가는 거지. 우리 오빠는 저적, 나는 창녀. 당신은 왕자. 그녀가 사랑에 빠진 왕자님은 힘이 센 경찰관입니다. 무력하게 무너졌던 자신의 마음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 그녀만의 세상에서 그녀의 5월은 눈부십니다.
마유진 오빠, 입고 오빠한테 마유진 오빠 공수부대가 될 거예요. 엄마 그때 올패도 공수부대인가 할때요. 공수부대 같은데 군인이에요. 얼굴도 뵙고 싶고 너무나 살아오면서 남한테 도움도 받고 살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누구한테? 입고 오빠 마유진 오빠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근데 그 오빠도 또 만나뵙고 싶고 막 그래요. 예, 5.18 때 나 총으로 막 목에 들이대고 목에 들이대고 막 그 오빠. 자신을 때린 공수부대를 은인으로 생각하는 영옥 씨.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한 몸부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녀는 그날의 기억과 마주하고 맙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나 봅니다. 집에를 간지 군인이 갑자기 총을 그냥 목에 들이대면서 그냥 나한테 들이대면서 그냥 막 큰 소리로 손들어 꼼짝 마보라고 외친지 그냥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서 놀래버렸어요. 제가 하고 살려주란 말을 손에 두고 몇 번을 아주 큰 소리로 살려주란 말을 몇 번을 해서 악을 쓰면서 아주 큰 소리로 아주 너무 놀래버려갖고 아주 가고 어찌 한일 살았거든요. 제가. 그녀의 5월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세워진 광주보훈병원. 이제는 국가유공자가 된 5월 부상자들이 한 병실에 모였습니다. 우선은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똑같지. 아니지. 뭐 여기 있는 같은. 너 마음의 고통이 우리들도 다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분노는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보등을 씻어버리고 내가 일어나서 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저기로 일어나야 되겠다는 저 마음을 가지라고.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들은 몸이 먼저 아팠지만 아픈 몸은 그들의 정신까지 병들게 했습니다. 26년 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닌 정신적인 후유증이었습니다. 저녁에 자면서 그 악몽이 계속 휘달려요. 악몽이 휘달리면서 집사람을 때려가지고 코피도 터지고 이게 내 옆에서 자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말을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낮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죽여본다 안 놔 하고 막 격의를 하고 하다가 때려본대요. 제가 여러 번 코피가 터졌어요. 집사람이. 이게 나하고 자진 않으려고 정신과 약을 먹고 그 후로는 그런 저희가 증상이 좀 잡히고 그러니까 그 안 먹으면 다시 그런 죄가 되고. 저는 지금 현재 계속 어지러운 상태거든요. 눈을 감아도 하늘이 빙빙 돌고 그런 상태예요.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머리를 다쳤고 구타를 당했던 데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렇게 시력이 딸리다 보니까 기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 자꾸 와가지고. 내 눈으로 본 것들이 그 막 사건 일어난 거 많이 막 총 쏘고 맞는 거 다 보고 나도 맞고 옆에 사람 그런 것들이 막 영화처럼 나타나요. 영화 한 장면처럼 다 막 나는 꿈꾸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막 쫓기고 막 얻어맞고 그런 꿈꾸고. 시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오히려 시민을 짓밟았던 그날. 일방적인 폭력과 광적인 학살 앞에 사람들은 힘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단지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된 사람들. 80년 5월 광주는 인간이 인간일 수 없었던 야만의 도시였습니다. 내가 그때 태어났을까? 80년 차라리 이상이 없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하고 살았을 텐데. 내가 왜 그때 생일해 가지고 이런 고통을 아무 죄 없이 시국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당하고 현재 살고 있을까? 자신을 생각하면 참 비참해. 한번 마음속에 각인된 폭력의 기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전남대학교가 실시한 5.18 유공자의 생활 정도와 후유증에 관한 실태 조사. 현재 그들의 심리적인 후유증을 측정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점수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26년이 지난 오늘에도 많은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특히 폭력을 직접 경험한 부상자들의 고통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유공자의 수도 갈수록 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뭐 상처라든가 무슨 뭐 어떤 후유증 같은 것들로 직장을 가졌다고 해도 금세 이렇게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고, 또 대개 한 4분의 1 정도가 아직도 외상후 스트레스로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지금 그 26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저희들도 굉장히 그 놀라운 어떤 결과였던 것 같아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전쟁이나 대형 참사와 같은 재앙 앞에 우리는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잔혹한 살육이 자행된 5.18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광주의 5.18에서 정신적인 후유증은 이미 그때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경험의 기억은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 이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합니다. 뇌에 남은 기억은 본능에 의해 기록되고, 심할 경우 우리의 뇌는 깊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PTSD의 그 중요한 그런 병리 기전 중에 하나는 요 정서적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라는 부위가 과활성을 보이고, 또 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에도 문제를 보이고, 또 이게 과활성을 하게 되면은 요 대상회 중에서 앞에 부분 전 대상회가 이걸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기능이 이제 둘 다입니다. 하나는 기능, 편도는 과활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 대상회는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이제 중요한 PTSD의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적 충격이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마음속에 있다가 이제 곧 사라지면은 좋은데, 잘 극복이 되면은 많은 경우에, 흔하게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5%, 그다음에 더 개인적인 그 이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겪은 경우는 더 많다고 30-40% 이상이 된다고 말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잠깐 마음속에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뇌에 이제 어떤 부분이 기억이 되게 되거든요. 자연재해나 사고로 얻는 충격보다 인간으로부터 얻는 피해는 더욱 큽니다. 특히 부당한 권력에 동원된 야만적인 폭력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세월이 지나가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국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인간에 의해서 잔인하게 되어진 경우는 그 아주 오래 가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된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이곳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이흥자 씨를 만났습니다. 여고 2학년 때 5월을 겪은 흥자 씨. 그녀는 26년 전 18 소녀 시절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80년 5월 계엄군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했지만 그녀의 의식 속에서 그때의 기억은 모두 지워져 버렸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네. 그때 정신 잃어버려서부터 무슨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갔어요. 그냥 그저 무의식적으로 먹고 자고, 잠이 오니까 자고 먹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해가 처음에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몇 개월 사이에. 얘가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갑자기 그냥 하면 의욕이 없어서 죽고 싶거나 죽이러 오는 것 같을 때 먹는 날이에요. 그 잠 안 오고 정신 불안하는 날이에요. 이거는 먹으면 갑자기 막 자살을 못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먹고 살아가요. 이거 먹으면 좀 가라앉아.
이 약으론 흥자 씨의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생 동안 약을 먹으며 견뎌야 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 정신을 놔버려. 정신을 잃어버려. 정신 잃으면 입원하거나 어디 갇힐 것 같고 지금도 막 형무소에 잡아갈 것 같고 그래. 무서우니까 이 약 먹으면 안 무서워. 바쁜 농사철, 흥자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런 소일거리에 불과합니다. 딴 것은 없고 이제 우리 며느리 건강해서 새끼들하고 우리 아들 가슴 안 아프게 건강하게 잉 지르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지요. 나이 많은 어머님을 모시고 제 할 일 잘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흥자 씨에겐 그런 보통의 삶도 버겁기만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갖고 이제 약기운 떨릴 때 나다시도 안 좋고 한 날은 청도가 군인들이 다 이 마당 앞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내다봐 이렇게 그 마음도 없어요. 머릿속 깊이 박힌 상처는 평범한 여고생의 꿈마저 앗아갔습니다. 그때 내 꿈은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평범한 중학교 선생님. 지금도 지금 분명히 주부고 한 남편은 안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학생 시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아들 공부를 같이 하면서 영어 이야기, 한문 이야기 나오면. 우연히 찾아온 한 번의 상처가 이렇듯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꿔놓게 될 줄은 흥자 씨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정신의 아픔은 현실 속에 쉽게 녹아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안전한 성을 쌓고 그 안에 등을 기대며 살아갑니다. 언뜻 보기엔 폐가에 가까운 이곳은 5.18 부상자 이정휴 씨가 사는 집입니다. 80년 5월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이 공간이 이정휴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가난이 가져다준 좁은 공간. 정휴 씨는 20여 년의 시간을 이 작은 방 안에서 웅크리고 살았습니다. 정휴 씨는 군복무를 마치고 광주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80년 5월 20일 손님을 태우고 전남도청으로 향하던 길에 차량 시위대에 휩쓸렸고 그곳에서 왼쪽 두개골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강주에 계엄구 있는 계엄구들 다 몰아내버린다. 그러니까 도청 앞으로 다 함께 들어가자. 그때 함께 들어가고 나는 그때 계엄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등거리 맞았지, 아니 가스 먹었지, 등거리 맞았지, 머리 맞았지.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나중에는 또 다른 데에 더 병도 장애도 생겨버렸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노동 구실을 못하고 더구나 그러니까 어둡고 음침한 곳. 하지만 정휴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하나둘 불러들인 그만의 친구들. 날개가 있지만 갇혀있는 새들처럼 두 발을 가진 정휴 씨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정휴 씨가 진정 가고 싶은 곳은 바로 사람들 곁입니다. 이렇게 재간도 아무것도 없이 살제 뭐 활동도 제대로 못하지. 그가면 또 혹시나 한 번도 보고 싶어도 만나도 못하지. 또 결혼 특히 결혼을 못해가지고요. 그 중요한 사람들한테 했던 사람한테 더구나 일반 사람도 그 인권으로 전부 다 빠짐없이 골고루 평등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성령이 따로 괴로울 때는 매우 곤란스럽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구나 그렇게 경제와 건강과 또 형생활
그 국민의 기본권이 뒤떨어져 보니까 그렇게 일을 받을까 할 정도로 괴롭다는 거죠. 비켜주세요, 이 사람. 그래 가게 만드니까. 마치 자신이 골목대장인 듯 거리를 활보하는 정유 씨. 큰 목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려도 돌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80년 5월 목숨을 걸고 광주를 지켜냈던 국가유공자. 정유 씨도 26년 전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거리에서 그는 그저 피하고 싶은 존재일 뿐입니다. 어쨌든 냉담해갖고도 전혀 또 나하고는 거리 생각이 먼 이렇게 이제 그 전혀 남 보듯이 멀리 저 다른 태양 사람 보듯이 온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늘 저 고향 사람처럼 살아야된대. 그런데 이제 친구는 함께 근데 그런 때가 좀 매우 외롭고 괴롭죠. 전남 나주시 노안면. 생때 같은 젊은 아들을 먼저 보낸 팔순의 노모가 있습니다. 저런 풀잎 저런 것은 갔다가도 봄 돌아오면 저러고 피고 근데 인생이랑 한 번 떠나면 끝나버려. 떠난 자식을 그리워하는 애끓는 모정. 봄이 오면 어머니는 아픈 머리에 파스를 붙이고 돌아오지 못할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고 온통 온기 비억났지라. 말도 못했지라. nom보다 이 얘기도 못하고. 죽겠으면 그냥 저리 돌아가고 신양로로 나가서 거기 공동묘지까지 가서 갔다가 오고 그래도 살아오도 안 한 뒤 못 할 것이오. 그러다 병났으네. 얼룩무늬 군복에 검은 베레모. 셋째 아들 하태영은 공수부대로 차출될 만큼 20살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늘로 뛰어서서 구름을 찬다. 너무 내려가는 곳에 자유가 있다. 사천에 80년 5월 태영 씨도 11공수 무전병으로 광주 진압의 명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을 대검과 실탄으로 제압했어야 했지만 태영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5.18 나왔을 때 아내는 괜찮았는데 5.18 터지고 나서 제대해갖고 그것을 알았어요. 제대해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엄청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강주 그때 민주화 운동할 때 내려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상가들한테 많이 맞고 그랬다고. 그 이야기 나한테 자주 했고 또 정신이 없을 때는 혼자 말처럼 악도 쓰고 전두환이 때려주기 위해 쓴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날의 처참했던 광주.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을 죽이는 데 이용된 젊은 군인들. 가해자의 입장을 강요받은 그들에게도 광주의 처참한 상황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진압군으로서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입니까? 그게 굉장히 비상식이죠. 그러면 그건 굉장한 후유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그런 그 피해자만은 살짝 당했으니까 이제 열어놓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가해자는 열어놓지도 못합니다. 누구한테. 셋째 아들 태영이도 그렇게 제대 후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주관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88년 3월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디가 긴지를 모르겠네. 어머니는 아들의 묘도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무덤들 어느 한 구석에서 쓸쓸하게 잠들어 있을 아들. 어두운 시절, 그때는 남이 볼까 두려워 시신도 서둘러 매장해 버렸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한쪽은 학살자로 또 한쪽은 피해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아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먼 길을 쓸쓸히 혼자 떠난 것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 새겨진 변변한 비석 하나 갖지 못한 아들. 시커멓게 먹는 어미의 가슴에 또 한 번의 못질을 합니다. 거기 그 집서 구준다고 저 산에서 오라고 한다고. 아들을 왜 오라고 한다 해서 함께 우리 그놈 아들이 나와갖고 엄니 감서 울고 옴서 울고 걸어다니면서 울고 그리고 나와갖고 엄니 오래 사시오 고생해서 저는 공중에로 훌 날아다닌다고 그러고 나를 들어잡고 그랬어 싶다. 그 신들려갖고 그 부던 양반이 우리 아들이 들려갖고 나를 들어잡고 엄니 고생 많이 해준 게 치기들 가족이라고 고생 많이 해준 게 오래오래 살아주라고. 죽은 홀령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기구한 운명의 아들과 그 어머니. 그들은 지금도 위로받지 못한 채 경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못 잊어요. 눈 감아버려야지. 최근 보고에 의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다음 세대까지 전이된다고 합니다. 최근 문을 연 서울의 한 인권 피해자 상담 클리닉. 아직도 일상 곳곳에서의 폭력은 다양한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장애에는 세심한 관심과 과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자꾸 상처를 이야기해서 그 상처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광주에서의 상처들은 너무 오랫동안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성이 되어버린 상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습니다. PTSD라는 증상 자체를 그 자녀군 아니면 가족들에게서 발견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PTSD를 겪고 있었던 그러한 그 생존자들이 본의 아니게 스스로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분노감, 성격적인 장애,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의 기분과 관련되는 장애, 아니면은 중독, 술 같은 거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정생활 자체가 피폐화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녀에게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하고 자꾸만 반복되는 5월의 악몽. 가정의 짐이 되는 것보다는 혼자를 택한 손병섭 씨. 그는 12년째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남대로 또 이게 막 또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미안하고 그저 앞으로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저 항상 또 내 얘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병섭 씨. 경제적인 무능함에 아내는 힘겨워했고 아이들에게 아빠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5월의 상처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얻었습니다. 병섭 씨는 5.18 부상자이면서 유가족입니다. 그날 어린 여동생은 유방이 베이고 네 발의 총탄이 몸에 박혔습니다. 부모님은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80년 5월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잊혀진 얘기 없어요. 그 부분만은 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걔 요 바로 옆에 구멍가에서 막걸리 갖다 놓고 그 남자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참다 못해서 눈물 그리고 또 눈물 흘리면서 또 5월이 또 이래서 또 한 해가 또 한 해의 5월이 또 지나가는가. 가족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원한 후로 1년마다 돌아오는 달콤한 휴가. 영옥 씨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고작 일주일뿐인 짧은 시간이 아쉽기만 한 영옥 씨.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엔 웬일인지 근심이 가득합니다.
나는 어서 죽어버렸으면 썼어. 어째 그냥. 돈은 없지. 너 자식들도 골라는 게 돈 안 주지. 내가 어찌고 살아. 벌도 못 얻지. 이러고 앙금백이로 걸음도 못 걸고 화장실도 잘 못 되는 사람이 풍으로 눈 알라 이러고 쓰레기 없어갖고 하나는 이런 데다 이러면 또 당로를 한 20년 고사한 게 이렇게 힘이 안 비는 데다 어찌고 살겠어. 괴롭고 죽겠어. 밥이 질라면 성가시. 오면 성가시야. 내가 방송지 다 하지, 설거지 다 하지, 빨래 다 하지. 엄마가 설거지 안 사서 내가 빨리 너니나 죽겠어 내가. 오늘 때리기나 말고 아기나 안 쓰면 다행이야. 근데 엄마 올 때, 너 왜? 근데 엄마 올 때냐? 내가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태권도라고 그냥 이렇게. 아이고, 그 자원 훈련 받아. 나 때리지 마. 그때 공수부대 만나서 두드러 맞을 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잊어버린다고 내가. 잊어버리고 한 세상 마음이나 편하게 산다고. 가여운 딸이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모진 세월에 지쳐버린 어머니는 마음에도 없는 독한 소리를 입에 담고 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지만 5월을 겪고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은 딸이고 아들이고 뱃속에 들어서 10달 내 뭐 진자리 며느자리 개려서 키울 때는 다 똑같은 공을 들이지 않아요. 10손가락에 하나 깨물면 안 아픈 놈 있어. 자식은 가시리고 모시고 똑같은 정은 다 똑같은 것이요. 그런데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 그러니 내가 지대로 살겠어. 안 아프고. 아이고. 내가 우리 딸만 안 미쳤어도 이렇게까지 내가 아프지는 않을 것이요. 하루 더 아파. 이렇게 하루 아파. 하루 길어. 어머니의 몸을 병들게 한 딸의 상처. 그 상처는 온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아픈 영옥 씨 때문에 건강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유, 사일이 나서 나 그 얘기를 하면 속이 떨려서 말도 안 나와 그냥. 그래갖고 면회행 온다고 와갖고 집에서 저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미쳐갖고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그 시기로 그 라디오를 그냥 틀다가 춤추고 방송 뛰다가 그러면 전혀 직장이 매 어디냐고 이렇게 할 때 여기다 때려버렸어. 그래갖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우리 애기가 집에서 부르면 영순이고 호적에는 영옥이요. 근데 이렇게 뒤로 떨어지면서 영순이 따서 나중에 그 말 한 자리고 그 이튿날 세림에 숨져갖고 죽어. 아프도 안 오고 그래서 죽었어. 그래갖고 실제 둘에 내가서 파묻어 버렸어. 그렇게. 그래. 그러면 희망까지 살았을 거예요. 아휴, 힘은 걸도 다 보고. 영옥 씨가 완쾌되지 않는 한 어머니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26년) 그 세월은 광주의 상처가 그렇게 골마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6년이 지나서야 학살자들의 훈장이 취소됐습니다. 광주에서 흘린 피와 숨져간 영혼의 값으로 받았던 훈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거리에서 죽고 또 미쳐갔습니다. 영혼을 잃은 자와 훈장을 잃은 자, 그들의 영혼은 정말 안녕한 것이었을까요? 김은형 씨는 시민군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항상 저들을 용서하라 가르쳤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은영 씨는 오늘도 아버지를 그리며 춤을 춥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눈물 많이 흘리고 또한 근데서 슬프지만도 않고 왜 있잖아요. 너무 슬프다가도 초월하고 하는 것들, 그러한 감정들. 아버지로 인한 그런 슬픔이나 그런 감정들을 정확히 뭐라고 말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춤을 추면 그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 그걸 풀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아요.
아버지 김영철 씨는 시민군 항쟁지도부의 기획실장이었습니다. 막내딸 은영 씨는 아버지가 5월의 상처와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을 놓던 그해 1980년에 태어났습니다. 은영 씨에게 아버지는 소중한 친구이자 또 가련한 아빠였습니다. 내 앞에서 애무신을 따르르 가린 것이 나는 안 맞고 바로 앞에 윤상원이 있어. 윤상원이 여기 맞고 뚜둑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나하고 누구요? 이양현이고 잡았거든요. 형님 틀린 것 같소 그래. 난 죽은 자만 나도 자살해보려고 그랬어요. 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죽어간 동지들을 뒤로하고 김영철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는 그날 죽지 못한 죄로 무척이나 힘든 삶을 살다 지난 97년 이곳에 묻혔습니다. 어버이날 은영 씨는 카네이션 한 송이와 생전에 즐겨 드시던 콜라를 들고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마음 답답할 때마다 들르던 이곳.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아버지의 빈자리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아프신 와중에도 제가 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밉지 않냐고 묻거나 하면은 허허허 웃으시면서요.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된다고. 은영아,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된다. 생과 사의 다른 세상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부녀. 먼저 간 아버지를 보는 은영 씨도 남겨진 딸을 보는 영철 씨도 말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나 지인들로 통해서 많이 소외를 받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에 어렸을 때 그런 아빠를 보면서 많이 좀 더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지인들로.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기에 그 영혼은 더욱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아프고 난 후부터는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소외받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세상과 이별했지만 아버지 김영철은 모두를 용서하고 떠났습니다. 전두환이라고 하지 말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시다고. 그리고 네 마음속에 미움이나 그런 거 가지고 있지 말라고. 아빠는 하나도 안 밉다 하면서 그래요. 그길래 내가 그게 더 화가 나서 항상 듣던 말이라 이제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이 가지고 아빠한테 그랬죠. 나는 그런 아빠가 밉다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죽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 닫고 나왔죠. 근데 문 닫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까지 웃으시더니 방 안에서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냥 보냈어요. 그러면서 와서 저도 제 방에 오면서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했는데 그게 놓쳤어.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네, 그게 죄송해요, 제일.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게 못한 게 죄송스럽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 많이 아버지도 상처받으시고 그랬을 텐데 자식한테 그 말을 들었으니까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도 미처 이해받지 못했던 용서와 화해의 마음. 김영철은 80년 광주에서 느낀 그 정신을 죽을 때까지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용서를 하고자 했던 김영철. 하지만 세상은 그를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정영희 씨는 오늘도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받아야만 영희 씨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가 시시각각 느끼는 죽음의 공포는 몸이 아파서만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육체의 장애는
사람이 인내를 가지고 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사람이 황폐화되어 버리니까 나라는 존재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내 존재가 이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나가 시방 있는 나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 내가 아니고 그 이따가면 손을 내가 성신과 꿈인가 한번 찍어보기도 그러는데 나 자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세월 속에서 내가 이것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무엇인가 항상 그런 의문을 자기한테 다 짜내지라.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는 건장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아프고 싶은 어머니. 어머니는 26년간 눈물을 쏟고도 아직 더 흘릴 눈물이 남아있나 봅니다. 영희 씨도 어머니도 서로를 위해 삶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원망스럽지. 아이고 말 안 해서 말도 못하지라. 이렇게 맨날 못하게 주기도 보내. 성하는 사람은 죄도 없지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생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광주 두암동의 한 아파트. 김종남 씨는 아픈 아내를 뒤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5층에서도 떨어져 본다고 여기 창문으로 나가가지고 한 3번을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119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119 소방대원들이 오면은 타고 가야 되는데 또 단가 타고 이제 이렇게 꿇고 나가잖아요. 나가면 또 소방대원들도 막 때려버려요, 막.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 직원들이 119로 부르면은 무사해서 못 와요, 여기를. 하고 순경들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여기를. 그러면 순경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제 순경들을 치려고 이제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뒤로 수갑을 채워놓지, 여기서. 그리고 수갑 채워갖고 뒤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 데리고 가요. 지난 2004년 종남 씨는 극약을 먹고 힘겨웠던 삶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 5월에 망령에 시달리던 이영길 씨도 두 아들과 가족들을 남기고 자살을 택했습니다. 홀로 두 손자를 키우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영길 씨의 어머니. 이삿짐도 채 풀어놓지 않은 어수선한 방 한켠. 어머니는 먼저 간 아들의 얼굴을 아직 가슴에 묻지 못했습니다. 심성 곱던 아들은 지난 80년 상무대 영창에 끌려갔다 온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고 평시 때는 괜찮으는데 날이 굳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머시고 이제 지 몸이 어떻게 괴로우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동생들이 머시기를 못하고 집안이 풍파가 일어나서 아주 못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마늘에 불러 어디 갈 것이요. 사랑해서 만난 부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 고문의 후유증으로 영길 씨는 주체할 수 없는 폭력의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때렸고 그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억울해갖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45살이라. 호랭이 때 이제 보고 싶지라. 보고 싶지라. 보고 싶으면 망원동 쫓아가요. 내 앞에 가서 보고 와요. 아들이 안 보고 싶고 어떻게 못하겠어. 잘했던 일만 생각하고 보고 싶고 우리 아들 옷을 내가 안 훔치고 아들 냄새 맡은다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내가 아들 옷을 이렇게 맡고 있어라. 여기 우리 아들 옷이야라. 우리 아들 옷을 이렇게 놔두고
내가 우리 아들 옷을 이렇게 놔두고 아들 보고 싶으면 내가 옷을 이렇게 냄새를 맡고 아들을 이러고 살아요. 못 버리겠어 아들 옷을 못 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놔두고 보고 싶으면 네가 이거 입었을 때 나한테 냄새 난다고 내가 이렇게 맡고 살아요 내 아들은. 입었다가 놔두고 내가 놔두고 내 아들은 이러고 내가 냄새 맡고 이러고 살아. 차마 먼저 보낼 수 없는 아들의 넋. 사회 밖으로 밀려난 외톨이였기에 더 서러운 죽음이었습니다. 26년이 흘러버린 광주의 5월. 시간은 약이 되지 않았고 상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비극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혼, 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죠. 지금 보고 싶어요. 나 이제 박기승강이랑 윤성원이랑 박관현이랑 박영준이랑 박철숙이랑 보고 싶어요. 지금 아들 몇 낳고 딸 몇 낳는가 보고 싶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김영철 씨는 자신이 그토록 그리던 동지들의 곁으로 갔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그는 안식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뒤를 따른 이들도 어쩌면 죽어야만 안식이 되는 힘겨운 세상을 살다가 갔는지도 모릅니다. 광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광주를 지킨 사람들은 죽은 후에서야 그 명예의 그늘 아래 쉴 수 있습니다.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더러운 권력의 총칼이 그들의 영혼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관심과 소외 속에서 아픈 영혼들은 상처 입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죽어갈 것입니다.